모든 자영업이 다 어려운 시기지만 해가 갈수록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현직 중개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신규 공인중개사들의 소공시절 겪게 되는 어려움과 피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합격률 23%에 15,000명의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배출됐습니다. 현재까지 34번의 시험을 치러 자격증 소지자는 총 54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는 11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사무소를 차려 창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소의 폐업률은 다른 자영업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식당을 하다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고, 횟집을 하던 자리가 고깃집으로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이런 경우보다는 간판은 그대로의 대표만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반인들은 부동산이 폐업과 동시에 개업하는 경우를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실무를 익히기 위해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많이 합니다. 소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난관은 나이가 많으면 그 어디에서도 채용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집하는 곳은 많지만 나이 제한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개공들도 많아 본인보다 나이 많은 중개사는 잘 뽑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공으로 취직이 되지 않아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5, 60대의 퇴직자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사무소를 인수해 영업하면서 배우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는 개업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취업 이후 수개월을 그곳에서 물건만 보여주고 설명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주 아파트나 상가 전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매도, 매수, 임대 공유 전화만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기재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교육을 받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른 방식이거나 수많은 케이스가 발생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오로지 실무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실무를 몇 달 만에 다 배우겠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는 계공이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어차피 소공은 배우면 나간다는 걸 소공 시절을 겪은 계공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당 문제입니다. 계약건과 상관없이 월급 얼마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건에 대한 비율제로 6대4, 7대3 등으로 나누거나, 또는 대규모 사무실의 경우 10% 이상 사무실 입금 등이 있고, 총 매출액에서 사무실 월세, 광고비, 전화비 등의 고정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대표와 소공들이 5대5, 6대4 등으로 나누는 방식 등 지역과 사무소마다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처리에서 서로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요건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여러 명의 소공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계공과 소공 둘만 있는 사무소에도 불만으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한 사무소에서 소공의 자격증으로 등록을 하나 더 내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무소가 너무 잘 돼서 두 개의 사업자로 매출을 나눠서 처리하면 세금이 절감되니 같은 사무소에 공동사무소 형태의 사무소 등록과 사업자를 내자고 요구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과 세금 등은 대표가 다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그곳과 비슷한 상호의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소공과 대표 명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대부분의 소공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무자격 중개업소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보니 공동사무소의 개념 정도로 생각해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피해 사례를 들면, 최초 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 분산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소지의 계약만을 소공 등록사무소로 계약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오로지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자격증이 날아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한 사무소에 세금에 대해 대표가 다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공이 퇴사해버리면 폐업 신고에 따른 괘씸죄까지 적용돼 결국은 다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무자격업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발생하는 피해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 같은 이름만 부동산인 기획부동산에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으로 채용 광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도 많지만 일부 사기 업체들이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만을 지켜 세우며 이런저런 우대 조건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어 그곳의 토지를 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일부 사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결국은 공인중개사에게 토지를 사게끔 만들고 떠넘기는 수법을 쓰는 곳입니다. 자격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미끼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해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목적으로 취업하는 형태입니다. 그 동네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차리고 싶으니 그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다 근처에 사무실을 차릴 목적으로 취업을 합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동네마다 일하던 소공이 나가서 근처에 사무실을 개업해 싸우는 일은 꼭 발생합니다. 그런 중개사를 고용했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공을 많이 고용하는 계공은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 보안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안 서약서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어길 시 소송을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런 서약서까지 받아놔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